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도리스 컨스구딘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4명의 대통령, 에브람 링컨, 시오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4명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역경과 성장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상원의원의 선거에서 승리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든 존슨의 아내인 레이디 버드가 상속받은 돈으로 파산 직전의 라디오 방송국 KTBC를 인수한 이후에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방송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린든 존슨의 아내 레이디 버드가 방송국을 인수하자마자 24시간 방송이 되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수입원이 많이 이제 확대되는 거죠. 이후에 그녀는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인수하였는데 이와 같이 린든 존슨의 어떤 개인적 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존슨의 정치색도 우경화되었다.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나고 이제 여러 자금이 이제 풍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치 색깔도 점점 이렇게 우경화 쪽으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색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린든 존슨이 상원 의원의 선거 이후에 본연의 마음가짐을 상실했음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가 상원의원 선거에 실패하고 난 뒤에 상당한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치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그에게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했던 그러한 야망, 즉 빈민가를 정리하고 외진 지역까지 전기를 끌어오려고 싸우고, 또한 청소년 관리국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야망은 이제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그러한 야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향한 욕망에 동반된 목적의식을 상실하였기 때문인데, 권력을 향한 욕망과 목적의식, 이 둘은 진정한 리더십에서 반드시 필요한 야망의 이중성이다. 여기서 이제 이 저자께서 이 야망의 이중성이다. 누구나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권력에 의한 대한 야망이라면은, 그렇다면 이런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져보지 않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하나의 목적의식이 중요한데, 린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의식은 상원의원 선거에 패하면서 없어졌고 이제는 권력에 대한 야망만 남아가지고 부가 늘어남으로 선거에 승리하고 이제 우경화되어서 가진 자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멘토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죽음 이후에 린든 존슨의 목적의식의 상실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1948년 연방 상원에서 한 자리가 비워지자 존슨은 상원에 진출할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상원의원에서 한번 패배했지만 존슨이 이제 여러 재산도 많이 늘어났고 또 자신의 야망을 또 키워나가기 위해서 상원의원에 한 번 더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보수화된 텍사스에서 선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더욱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고 심지어 과거의 뉴딜 정책을 옹호했다는 사실마저 부인했다는 것이죠. 뉴딜 정책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자신의 멘토인 이 프랭클린의 주요한 정책이었던 것이죠.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미국의 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건진 이러한 뉴딜 정책의 지지자였다. 자신이 뉴딜러라고 하는 뉴딜 정책의 지도자 뉴딜러였다 라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수층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한 기자에게는 내 생각에 뉴딜 정책 지지자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력 발전을 비롯해 루즈벨트가 추진한 여러 프로그램의 효과를 여전히 믿지만 나는 자유시장 정체가 옳다고 생각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정부는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가지고 있던 어떤 정부의 주도형 어떤 경제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는 것이 프랭클린이 이미 사망한 이유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린든 존슨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득권층의 또한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철학이나 그런 방향을 가지고 원래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린든 존슨 완전히 상원의원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방향이 완전히 전환돼요. 이번에 상원의원 다시 이제 진출하면서 이걸 더욱더 키운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7년이나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지만 어느덧 40세가 된 존슨은 무척 두려워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는 안전망이 없었고 전부냐 전부 얻는 것이냐, 전부 아니면 전부 다 잃는 것이냐, 이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전혀 안전망이었던 루즈벨트는 이미 사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패하면은 10년 동안 연륜을 쌓아온 하원 의원직을 또 잃게 된다는 것이죠. 20대 이후에 처음으로 워싱턴의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원 의원직을 걸고 이제는 돌아갈 길도 없는 거예요. 상원 의원에 당선되거냐 아니면은 하원 의원직과도 포기하고 워싱턴에서 떠나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자신의 정체성이 신분과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고 솔직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린든은 자기의 어떤 공직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잃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존슨에게 상원에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부추겼지만 존슨은 결정을 계속 미루었는데 기다리는데 지친 그러한 측근들은 존슨에게 옛 보좌관이던 존 커넬리를 다시 영입하라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존 커넬리는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까 전에 보좌관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상원의원 선거 한번 대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날 오후에 존슨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겠다고 때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자 린든 존슨은 어김없이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결과 열병과 오한, 복통과 두통, 우울증, 심지어 신장 결석까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신체적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몸의 기능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딱 이 린든 존슨이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존슨이 선거 운동원이었던 조 핍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정치인, 좋은 정치인은 이상한 오리, 그러니까 무척 특이한 사람이다. 자신에게 투표하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하는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집착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독히 아플 수 있다. 나를 중대한 병에 걸린 소중한 친척이나 친구라고 생각해보라. 병을 낫게 하려면 보살핌과 동정, 위안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보라. 그럼 병을 훌훌 털고 일어설 것이고 다음 선거가 시작될 때까지는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 선거를 치르면서 그가 힘든 그런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존슨의 주된 상대는 코크 스티븐슨. 이 존슨의 주된 상대는 코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텍사스 주지사였던 스티븐슨은 유명세에 힘입어 경선 초기에 선두를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민주당 세력이 강세여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승리한 후보는
가을 본선에서도 승리할 것이 확실했으며 따라서 선거운동은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린든 존슨만큼 특이한 인물은 없었는데 선거 윤수에서 존슨은 하루에 무려 20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과 악수했고 간결하게 연설하며 라디오 인터뷰에 집중했고 그의 비서 도로시 니컬슨은 당시를 이렇게 이제 회상하였다고 하는데 린든 존슨의 상원의원 선거 때를 그는 욕조에서도 일했다. 작은 마을의 작은 호텔에 묵으면 린든은 보좌관을 욕실로 호출했다. 보좌관이 욕실에 들어가면 린든은 욕조에 몸을 담근 채 보고를 받았고 곧이어 두세 명의 비서가 들어가 편지를 받아 썼다. 린든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작은 지역에 유세를 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모욕하면서도 계속 일한 것이죠. 이만큼 이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존슨은 헬리콥터를 타고 텍사스주 전역을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후보도 시도하지 않은 기발한 방법이었다. 헬기 타고 돌아다니는 거. 요즘은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은 워낙 텍사스주가 넓으니까는 이렇게 헬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기발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존슨의 도시풍차란 별명이 붙었는데 텍사스의 외진 지역에서도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1947년도 당시에는 헬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막 하늘에서 막 헬기가 두두두 하면서 내려오면서 자기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목이 집중되겠죠. 아무튼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이목을 집중해서 인기를 끄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주 상원의원에 했을 때 요란하게 장식된 붉은색 맥스웰 자동차를 타고 헛간부터 목초장까지 유세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린든 존슨은 재미있고 신나는 선거운동에 현대식 선거 기법이 더한 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상당히 좀 독특한 선거 방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막 뛰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했는데 린든 존슨 역시도 이 어떤 재미난 선거 방식을 통해서 현대적 선거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창의적인 방법으로 계속 선거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발대를 유세지에 먼저 보내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정교한 여론조사와 라디오 홍보를 또한 도입했다는 것이죠. 또한 마을 광장이나 풋볼 경기장을 선회하면서 헬리콥터에 부착된 방송 설비로 자신의 도착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을 광장이나 풋볼 경기장에 저는 린든 존슨이 이렇게 공중에서 방송을 한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차기 연방 상원의원 린든 존슨입니다. 정확히 1분 후에 착륙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악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만한 곳이 없을 때는 그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그에게 탄원 편지 등을 보낸 유권자들의 목록을 참조해서 헬리콥터에 탄 채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륙이 안 되니까 지역이 안 좋아서 위에서 이제 방송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존슨 씨, 이 사람은 이제 민원 탄원서를 낸 사람, 존슨 씨, 당신의 친구 린든 존슨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착륙을 할 수가 없군요. 제가 여기에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의 편지와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연히 저에게 투표하시겠지만 친구분들에게도 저에게 투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이고 개인에게 딱 탄원서를 보낸 사람에게 그 이름을 딱 지목해 나가면서 그렇게 연설을 할 때 그 듣는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정말 관심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그런 느낌을 팍팍 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거일 어떤 후보도 섣불리 승리를 선포할 수 없을 정도로 결과는 박빙이었다는 것이죠. 존슨과 스티븐슨 모두 득표수를 낮게 혹은 높게 계산하며 승리를 선언할 적절한 때를 엿보는 같은 게임에 열중했다는 것이죠. 이제 언제 내가 승리를 사람들에게 공표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존슨 선거본부가 더 영리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1차 때는 1차 전에
린든 존슨이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는 미리 자신이 표가 많고 자신이 선출될 줄 알고 사람들에게 미리 자신의 어떤 선거구, 자신을 도와줬던 선거구에 대해 미리 발표해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편에서 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대처해 나갈지를 일종의 팁을 준 것이죠. 아주 성급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린든 존슨 이번에는 한번 전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죠. 1941년에는 자신감에 넘치고 이튿날 언론이 머릿기사를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매수한 선거구의 표를 너무 조급히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달랐는데 존슨의 보좌관 윌터 젠킨스는 1948년 선거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운 뒤였다. 자신만만한 스티븐슨 선거 본부는 승리를 일찍이 공언한 반면 우리는 우리가 강세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투표를 서둘러 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기를 바랐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속임수가 개입되면 스티븐슨 쪽이 반격할 틈이 없었다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방어선을 뒤로 빼고 그러면서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전략을 잘 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선거에서 굉장히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이 승패를 가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존슨의 후원자인 오스틴 시장 톰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들이 텍사스 동부의 표를 훔치고 있었다면 우리는 텍사스 남부의 표를 훔치고 있었다. 누가 승리할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빙의 상태에서 서로가 전략을 막 짜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박빙의 차이를 조롱하듯 랜드슬라이드 압도적인 표차라는 것인데 랜드슬라이드 린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즉 87표 덕분에 린든 존슨은 역학구조에서 하원과 완전히 다른 조직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상원은 그의 기질에 훨씬 더 적합했다. 결국은 이 87표 요것 때문에 들어간 것이죠. 진짜 들어가기 힘든데 아주 간만의 차이로 들어간 것이죠. 이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준비한 사람에게 승리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린든이 상원에 갔는데 상원의 규모가 더 작지만 더 친밀하고 상대적으로 절차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린든에게는 더욱더 맞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상원은 임기가 6년이라는 점에서 더 안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상원은 소규모 모임에서 얼굴을 맞댄 친밀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관계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리더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린든이 많은 대중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맨투맨으로 만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이런 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원은 딱 그에게 맞는 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원은 관습과 게임의 불문율에 따라 초선 상원의원들에게 일종의 견습 기간을 요구했고 윗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의석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언하는 걸 자제하며 행동규범, 정확히 말하면 린든 존슨이 오래전부터 함량해온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1941년과는 달리 1948년 상원의원 선거에서보다 성숙한 어떤 캠프 운영을 보여주고 창의적인 선거 운동 방식을 선택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창의성과 인내력을 동시에 소유한 통합적 리더십을 갖추게 한 거고,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도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이 창의적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창의적 리더십, 뭔가 새로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줌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 리더십과 함께 또한 이 린든 존슨이 끝까지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끝까지 이제 자신의 승리를 그냥 확언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이러한 하나의 또한 리더십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종의 이건 하나의 리더십 스타일로 보면 아마 이 진성 리더십, 이 약간 예전 고전적 리더십 개념에서 약간 변형된 것인데, 이 진성 리더십, 이게 오덴틱 리더십이죠. 오덴틱 리더십, 이 진성 리더십의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이 진성 리더십과 이 창의적 리더십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변혁적 리더십의 하나의 형태인데, 이것 두 개를 잘 적절하게 균형 잡아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창의적인 창의성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가 하는 반면, 또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어떤 진솔한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배합된 그런 것을 하나의 통합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인테그레이티드 리더십, 이 통합적인 리더십의 형태를 현대사에서는 우리 마찬가지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통합적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이 밸런스, 균형이거든요.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사실 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가 이 균형이거든요. 이 균형을 지켜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빼앗기거나 권력을 잃어버린 자, 표에서 이제 진 것이죠. 그런 자가 더욱더, 그런 당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다시금 신길전해서, 그래서 다시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얻는 것. 그래서 이게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면 밸런스,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못하다면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 잘해서 바꾸려고 하고, 또 계속 잘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민심을 얻은 당은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이것이 페어플레이의 어떤 정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페어플레이의 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통합적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밸런스, 균형 있는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흐름을 잘 읽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알고 그것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 그래서 또한 좀 포용력이 넓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고 많이 듣고 경청하고 또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리더십이 통합적 리더십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조급하거나 아니면은 진보하거나 이 두 가지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의적이면서도 거북이처럼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통합적 리더십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이 또한 선거에서도, 정치적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는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리더십이 또 오래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린든 존슨이 미 상원 의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리더십적인 행위를 보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든 존슨이 다른 시대의 상원 의원이 됐다면 남다른 리더십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형식을 갖춘 곳에서는 효과적으로 발언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털을 깔아주고 많은 대중 앞에서는 린든이 이 연설, 일종의 웅변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상원의 황금 시대, 상원에서 그 시대의 핵심 쟁점을 토론하며 매사추세츠의 데니얼 웹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존 C 칼훈, 뉴욕의 윌리엄 헨리 수워드처럼 위대한 웅변가가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던 남북 전쟁 이전의 수십 년, 이 사람들은 일단 연설 중심의 정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연설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표를 얻어서 권력을 얻는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남북 전쟁 이전에는 미 상원 의원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린든 존슨이 그 존재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슨이 당선된 때의 상원은 그의 전형적인 리더십 방식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보좌관 조지 리디의 평가에 따르면 린든은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 등장한 적절한 사람이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적절한 장소에 등장한 적절한 사람,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표도 89표 때문에 당선되고 또 상원 분위기가 예전과는 상못 다른 그런 분위기에서 바로 린든 존슨이 거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상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존슨이 당선된 때의 바로 그런 상원,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상원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 존슨이 입성하자마자 그 제도적 기관의 조직적 특징을 파악했다는 것이죠. 이 분위기 파악하고 이 조직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것. 그러니까 상원에서 누가 있고 어떤 조직 분위기가 있고 어디로 가면은 좀 더 파워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목에 쭉 들어오는 것이죠. 남보의 민주당 의원들과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내밀히 모인 비공식 연합체의 힘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냈다는 것이다. 뭔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린든이 알아채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것이죠. 그들의 타협으로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협조에 시민권 입법에 반대했고 또한 그 대가로 민주당은 자유주의적인 사회경제적 대책에 반대하고 서로 이제 이 법안을 반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컨트롤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실제로 뒤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연합체는 루즈벨트 연방 대법원 재구성 계획,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자신의 뉴딜 정책이 계속 이 법원에 의해서 이게 딜레이되고 막 캔슬되고 하니까는 이 공황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연방 대법원 재구성 계획을 한 거죠. 컬트 패킹 플랜. 정식 명칭은 사법절차 개혁법. 해가지고 판사 숫자를 엄청 늘려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는 판사들이 힘을 못 쓰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사법부를 싹 가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이 민주당, 공화당 서로 합쳐가지고 저지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루즈벨트의 연방대법원 재구성 계획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잉태된 이후에 전략적인 위원회의 의장직을 확보하고 기민하면서도 권위적인 정무적 감각을 과시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권한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단체의 힘이 이 상원 내에서 커진 것이죠. 이 비공식 연합체의 절대적 리더는 거의 모든 의원에게 존경을 받는 리처드 러셀이었다. 그러니까 리처드 러셀이 사실 상원의 모든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린든 존슨은 바로 알아챈 것이죠.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상원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존슨은 상원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러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물론 존슨만이 러셀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러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초선 의원은 존슨이 유일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에 진짜 올인하고 이것의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이 존슨이 가서 어떻게 저 사람을 속된 말로 구워 삶을까, 이걸 정말 잘 알았다는 것이죠. 또 그 지금까지 커온 그러한 과정들이 그러했고요.
물론 존슨만이 이제 러셀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한 건 아니었지만 바로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 초선 의원은 존슨이 유일했고, 존슨은 과거에 대학에서 총장실 앞에 복도를 걸레질하는 일을 맡았을 때 일부러 총장실 앞에 이제 걸레질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청소부로 들어가면서 총장 앞에 이제 복도에서 이제 밀대질을 하면서 총장과 가까워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일을 맡았을 때 룸메이트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선두권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은 요즘도 다 통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벌려면 돈 많은 사람 근처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권력 얻으려면 권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상원에 입성한 직후 존슨은 매일 러셀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셀을 매일같이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속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열려서 이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논의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인사를 나누는 정도를 넘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린든 존슨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나는 군사위원회, 결국 러셀 위원회 구성으로 있는 이 군사위원회에 들어가기로 했다. Armed Service Committee에 들어가기 또 신청했던 것이죠. 다행히 내가 하원에서 국가방위 분야에서 일한 덕분에 내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하원의 어떤 경력도 상당히 상원에서 힘을 쓰는 데 도움이 된 것이죠. 존슨과 러셀은 기질과 행동 방식에서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죠. 러셀은 아무래도 좀 약간 차분한 성격이잖아요. 좀 사고형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린든은 활동적인 스타일인 것이죠. 하지만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성향은 똑같았다는 것이죠. 둘 다 일벌레였다는 것이죠. 상원은 독신이었던 러셀의 존재 자체였다는 것이죠. 러셀은 독신이니까 어디 가정도 뭐 덜 벌 것도 없어요. 책임도 없어. 그러니까 러셀은 또 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원에 몰두하는 것이 그 인생 전체였다는 것이죠. 세뮤얼 레이먼이 하원의 화신이었다면 러셀은 상원의 화신이었다는 것이죠. 린든 존슨은 레이먼과 러셀을 멘토로 삼아 존경하며 좋아했고, 정성껏 섬기면서도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이죠. 저자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존슨은 두 사람이 일하지 않을 때 느끼는 허탈함과 불안을 정확히 이해하며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러셀에게 상원은 집과 같은 곳이었다. 집에는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내가 없었다. 따라서 러셀은 일찌감치 등원해 의사당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했고, 늦게까지 의사당에 머무르다 길 건너편에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러셀이 그 일과를 쭉 다 읊는 겁니다. 그런데 러셀만큼 의사당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열심히 일하는 동료 한 명의 상원인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린든 존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린든이 일벌레였으며 어떤 목표 중심적이었던 것이죠. 일요일이면 하원과 상원이 텅 비고 조용해 적막할 정도였다. 주변의 길거리도 썰렁했다. 정치인, 특히 러셀처럼 항상 혼자인 사람에게는 힘든 날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을 좋아하더라도 일 없는 날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혼자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참 고역인 것이죠. 나는 그의 기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도 월요일에 해가 뜰 때까지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보통 사람은 금요일날 기분 제일 좋고 토요일날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하고 일요일 한 오후 정도 되면 다음날 회사 가기 어떻게 가야지 막 걱정합니다. 근데 이 러셀이나 린든 존슨은 토요일 일요일 되는 게 싫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일하고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반대는 겁니다. 토요일 이 주말 어떻게 보내나, 일요일 오전 정말 할 거 없는데 일요일 오후 되면 이제 내일이면 회사 간다.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월요일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러셀을 아침이나 점심 혹은 브런치에 초대하든지 일요판 신문을 맥없이
읽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셀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일요일 신문을 이렇게 뒤적거리는 그런 그 주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멘토였다. 어떻게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성공을 꿈꾸는 상원 의원이라면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상원에서 어떤 역할, 국가적 쟁점에 대한 대변인, 지역 지도자,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 등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과연 어떤 상원에서의 포지션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존슨은 어떤 목표를 가졌냐면 당을 운영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내가 이 상원 내에서 린든 존슨이 있었던 민주당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 대표를 보조하는 실속 없는 직책, 즉 원내 총무를 맡았다는 것이죠. 원내 총무 다른 사람 별로 다안 좋아해요. 원내 총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식인지 모르겠는데, 원내 총무는 원내에서 의원도 시다발이 많고, 그리고 큰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속 없는 직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파티 휘, 이거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운이 좋으면 당대표를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직책이었다는 것이죠. 원내 총무하다가 당대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 대부분의 상원의원은 당대표와 원내 총무라는 공식 직책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별 실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핵심 조직이 보유한 실질적인 힘에 비교하면 그런 직책은 상징적인 지위에 사실 불과한 직책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을 위해 표를 모으는 책무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했던 까닭에 당 지도자들은 워싱턴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지역구도 있는데 지역구에 가가지고 사람들 표 몰아가지고 자신이 다음번에 또 당선될 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 당대표가 되면 자신의 지역구를 못 챙기고 전체 당의 죄송합니다. 표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로 워싱턴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의 경쟁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역구의 경쟁자는 지역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워싱턴에 있으니까 나중에 지역구의 사람들이 누구를 찍겠습니까? 1950년의 선거에서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의 원내 총무와 당대표가 재선되지 못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하거나 원내 총무는 재선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원내 총무라는 직책에서 제공되는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평소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했는데, 즉 다른 의원들이 줄곧 간과하였던 가능성을 머릿속에 그린다. 뭔가 독창적인 리더십인 것이죠. 원내 총무가 저렇게 잡일만 하는데, 하지만 저 위치가 뭔가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린든 존슨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황급히 바랐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칭했던 원내 총무라는 직책을 러셀에게 요구했다. 러셀에게. 그렇다면 자기가 이 원내 총무를 해보겠다. 러셀은 주겠죠. 다른 사람 다 하기 싫은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 변화를 이루는 리더십입니다. 다른 사람 가는 대로 그대로 가면은 그거는 뭐 개혁적인 리더십 정도 될 수 있겠죠. 좀 변화하는 거. 근데 이 리더십 이론에서도 이 개혁 리더십이 있고, 이 개혁 리더십은 그냥 해왔던 걸 약간 바꿔가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제도를 좀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변형적 리더십이 다른다는 것이죠. 이 변형적 리더십은 아예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야를 바라보고, 결국은 자신이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도 심어주고, 그래서 결국 바로 팔로워들이 조직의 목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서 조직을 조직을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구성원 자체의 어떤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빅평 및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상원에 입성한 후에 상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러셀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말에
독신인 그를 초청하는 듯 개인적 관계를 위한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리더 팔로우 관계 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린든 존슨은 굉장히 어떤 리더십 영역이 강했냐면은 이 LMX 스타일에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LMX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팔로우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어떤 리더가 좋아하는 팔로워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내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여러 다른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친한 몇몇의 구성원들과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LMX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조직 전체의 어떤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이 린든 존슨은 러셀이라던가 이런 상원에서 또 하원에서도 레이번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멘토로 삼았다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과 LMX의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확실한 리더십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 유익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좀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좀 필요하다. 이 너무 좀 대놓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정치적인 자산들이 되물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히어로가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에 따라 가지만 바로 그 정치적 흐름이 그 다음 때로 이어지지 않게 돼요. 바로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치 현실이 바로 이러한 LMX적인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 바를 못 잡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은 과거에 따랐던 사람인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가면 누구와 관계가 있었는가? 그럼 그 사람을 따르면 되는데 이 사람을 따랐던 이 사람이 또한 좋아했던 이런 LMX 관계가 있는 이 특별한 구성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결국 정치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을 성장시킬 수 있다. 뭐 경제적 의미에서도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회사를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멤버들을 키워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린든 존슨이 자기가 발부터 나서가지고 이런 러셀과 레이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었고 집에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또 주말에 할 일 없는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가 리더십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린든 존슨의 원내 총무로서 민주당의 미국 민주당의 원내 총무로서 상원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51년 러셀의 지원을 받아서 존슨은 역사상 최연소 원내 총무가 된 것이죠. 2년 뒤 민주당은 소수당이 됐고 기존의 민주당 당대표도 재선에 실패했고 그러면 또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늘 린든 존슨은 상원에서 누가 공석이 됐다 그럼 그 자리 그리고 뭐 하원에서도 그 자리 이렇게 간 스타일인데 이제 당대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석이 된 당대표직에 도전한 존슨은 기발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혁적인 자유주의자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선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리드에 오를 때마다 경험했듯 존슨은 대담하고 눈길을 끄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든 리더는 대담하고 눈길을 끄는 이런 스타일을 보여줘야 된다. 그는 이
이번에는 위원회의 배정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겠다고 선언했고 연공 서열을 이유로 중요한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초선 의원들의 원망이 대단하다. 상원에 들어와서 초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법안을 검토하는 위원회에 안 끼워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연공 서열을 준주기 때문에. 그래서 린드는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한꺼번에 허물 수는 없어요. 일단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약간의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뭐 한 명씩이라도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준 것이죠. 연공서열 이후로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초선 의원들의 원망이 대단하다는 걸 간파한 존슨은 모두가 선호하는 위원회에 적어도 한 명의 초선 의원을 배정하자고 러셀과 그 연합체를 설득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공서열 규칙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존슨은 연공서열이 궁극적으로 상원 전체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젊은 재능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러셀을 설득한 것이죠. 이 하나의 변화로 존슨은 모든 초선 의원에게 찬사와 박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들은 존슨을 든든한 후원자로 받아들였다. 그 길을 터주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초선의 의원들의 마음을 얻은 존슨은 선배 의원들도 홀대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선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선배는 홀대받는 거죠. 여기 원래 선배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제 초선이 들어갔으니까 아무튼 이 소외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린드는 또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가 항상 연장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선배 의원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잘한 것이죠. 초선 의원들 잘하고 연공서 위에 있는 선배들에게 잘하고. 예컨대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제공해 그들이 위원회를 준비하는 걸 도왔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둔화되기 마련이었기에 다음은 린드 존슨 이야기였는데 그들은 굴욕을 당할까 두려워했고 주목받기를 바랐다. 따라서 관심을 받으면 사막에서 샘을 만나는 것처럼 좋아했다. 그들은 고마워하는 마음을 나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의존으로 표현했다. 게다가 나는 연장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워낙 좋아했다. 일단 린드 존슨은 자기 아버지 정치인으로 있었죠. 아버지한테 뭐 정치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했지만 이 윗사람하고 편하게 지내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윗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거죠. 그 윗사람들과 함께 많이 지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저 나이에 원하는 것을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저 나이가 되면 점점 더 아무리 상원이라고 해도 결국은 소외받고 관심받지 못하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외로워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때 따스하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한마디라도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하고 정말 생기가 돌고 나를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는 린든한테 자신의 모든 다 준다는 거예요. 뭐 법안 통과할 때 내 지원해줄게 확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린든은 조금 이렇게 해드리고 많은 걸 받는. 그러니까 린든이 굉장히 이렇게 명석하고 뛰어나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윗사람에게 이렇게 잘 해드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전엔 잘해 동방예의적으로 잘했지만 요즘은 안 하잖아요. 요즘 도리어 이렇게 뭐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뻑뻑거리고 이렇게 소리 높이고 이것만 했지.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 린드 존슨은 싹싹하게 잘했다는 것이죠. 당대표로 선출되고 수개월 만에 존슨은 운영과 절차를 진정한 힘의 원천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정보 전달자와 정보 관리자 및 시간표 배정자 역할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파악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딱 보니까
시간표를 쫙 배정하고 누가 법안을 어떻게 하고 어느 위원회부터 먼저 늘리고 누가 먼저 발표하고 이거 있잖아요. 완전 참일 같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존슨은 많이 해봤으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관리에 따르면 상원에서 논의할 법안들의 일정을 정하는 것은 당대표의 몫이었으며 존슨은 그 따분한 역할을 선선히 맡았는데 동료 의원은 어떤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거나 논란이 많은 투표를 연기하기를 바라면 존슨의 도움을 구해줬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급해, 아니면 이 법안은 이거 지금 해서는 떨어질 것 같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은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결국 존슨한테 가져가가지고 좀 조정해달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법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통과 안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통과하는 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분위기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당대표인 민준선이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다들 민준선에게 와가지고 지금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준선이 사람들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어떻게 이것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존슨은 사무실 공간을 배정하는 책무를 상원 규칙행정위원회 커미티 온 룰스 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당 대표실로 이관해서 상원의 관리에서 하찮게 여겨지던 또 하나의 업무를 막강한 영향력에 원천을 바꿔놓는다. 공간 배치를 어디 하냐? 국회의원 자리 있잖아요. 저기 국회 가면은 본관도 있고 별관도 있는데 별관에 보면 쫙 국회의원들 1층, 2층, 3층 쫙 이렇게 발려되어 있죠. 이렇게. 국회 안에도 있는지 국회는 잘 못 봤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쫙 있는데 그걸 어느 위치에 어디 두고 싶 요걸 결정하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제 신축한 상원 건물, 오래지 않아 신축한 상원 건물에서 좋은 곳은 존슨의 우군이 차지했고 존슨에게 적대적이던 의원들은 좁고 낡은 건물을 밀려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존슨이 잘하면은 새 건물에 넓은 사무실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의원만 좋은 게 아니라 보좌관들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기분 좋은 상태에서 뭐 지역구 사람들 찾아가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또 신축 건물에 또 식당도 새 거잖아요. 이렇게 환경도 깨끗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 모르고 있었는데 린든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 대표로서의 어떤 파워를 행사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지위나 권한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떤 당을 지배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보는 이런 것들 통해서 실제로 당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존슨이 상원에서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은 상대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읽어내고 그들이 바람과 욕구, 희망과 꿈을 알아내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거의 이거는 타고난 것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주의회에서 학습하는 속도로 동료 의원들을 놀라게 했다면 린든 존슨은 초선 의원으로 자신이 상원에서 활동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을 좋은 의미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즉 존슨은 상원의 전통적인 구조와 직원들, 관례와 전통을 곧바로 알겠다. 주변적인 거 있잖아요. 주변적인 거. 그 과거의 분위기가 어떤지, 전통이 어떤지 이런 거를 잘 알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주변 신변잡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상원의원, 즉 선량한 의원과 비정상적인 의원, 근면한 의원과 나태한 의원, 영리한 의원과 평범한 의원을 상대하면 두 가지를 즉시 알아야 되는데, 첫째 첫째는 정치인으로서 모두가 공통되게 지향하는 믿음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이들이 공통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 지향하는 것. 뭐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아무튼 뭐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치를 지향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줄 서는 것조차도 뭔가 이거는 공통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룰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안 되면은 얘는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싸가지 못하는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 특정 상호원을 확실히 조정할 수 있는 그 감정이 무엇인가? 조정할 수 있는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이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감정인가 하는 거를 린든 존슨은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떤 걸 요구하기 전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은 엄숙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가서 신사적으로 엄숙하게 대하면서 절차와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이 감정 굉장히 중요하다. 존슨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든지 하나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의 복합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의원의 강점과 취약점 그리고 상원과 그 너머에서 이루려는 어떤 포부 그리고 의지력과 음주량 그리고 아내와 가족에 대한 생각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예컨대 어떤 상원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 등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에 대한 파악이 정확했다는 것이죠. 동료에 대한 존슨의 분석과 기억력은 점점 넓고 깊어졌고 그의 정치적 직감도 거의 정확해졌다는 것입니다. 당파를 추월해 모든 동료 의원의 욕구와 바람을 세세한 것까지 그가 알게 되자 존슨은 대표단에게 적절한 좌석을 배정하는 수준을 넘어 파리를 여행하고 싶어하는 의원의 소망과 나토 의원총회, 나토 패리먼트리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의 외교 정책력을 보강하려는 의원의 바람도 채워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는 당파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원의원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간의 바람이 무엇이었으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서 그 앞에 딱 그 메뉴를 갖다 주는 것이죠. 파리 한번 다녀오시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습니다. 파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나토 의원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뒤도 안 물어보고 뭐 여야 상관없이 그냥 따라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원 의원들은 존슨에게 크고 작은 빚을 졌고 이는 훗날 갚아야 할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 번 해주면은 결국 그 사람의 호의를 들어줘야 될 하나의 빚이 되는 겁니다. 반면 존슨은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상원에서 권력을 향해 올라가던 매 단계에서 존슨은 상원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무자비할 정도의 경무에 시달렸지만 더할 나위 없이 충성스러운 참모진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존슨의 참모진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게 잘 나타나는 것이죠. 조지 리디가 회고했듯이 존슨과 함께 일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영감을 주는 비할 데 없는 리더였지만, 그러니까 전형적인 변형적이듯이 이게 inspired motivation, 영감적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개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이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잔인했지만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 호화로운 선물, 값비싼 양복, 자동차, 여성에게는 장신구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보상이 확실한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도 예를 들면 조그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갖다 주면 완전히 다 풀리는 거죠. 그 앞에 자동차 대여해주면 누가 일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선물은 추가로 쏟아지는 그 독설적인 서곡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받는 대신
이제 엄청 일해야 되고 엄청 민주주의 독서를 받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인 것이죠. 이것이 그가 변혁적 리더십과 함께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거래적 리더십. 이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확실한 트랜잭셔널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트랜잭셔널 리더십. 그러니까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합쳐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리더십이다. 이거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항상 그랬듯이 참모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도와줘야 했고 그를 위해 개인적 삶은 잊어야 됐다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리디 이 비서는 사직하려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존스는 리디가 불만을 까맣게 해줄 정도로 굉장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은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존슨이 사람들을 다루었다는 것이죠. 1555년 중간 승리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1955년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는 민주당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죠.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린든의 어떤 효과가 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6세의 린든 존슨은 상원 역사상 최연소 다수당 대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활력과 음흉한 책략, 외고로의 결단, 이름과 사람과 사건을 연결하는 어떤 능력, 업무 추진력과 기업가적인 예민한 직감,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미는 재능 등 많은 무기로 존슨은 입법부상 정상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신문 기자들에게 존슨은 막힌 곳을 뚫고 입법부라는 기계를 삐거덕거리거나 과열되지 않게 원만히 돌아가게 유지하는 뛰어난 정치 정비공이었다. 정치 정비공이었다. 아무튼 뭐가 안 돌아간다. 법안 통과 안 되고 개정 삐거덕거린다. 상원 제대로 안 돌아간다 하면 린든이 나서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모든 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합의를 보거나 수정을 하거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계속 정비하면서 다니는 이런 정비공이었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마침내 린든 존슨이 세상의 꼭대기에 올랐는데 정상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예컨대 상원의 전반기 활동을 되짚어보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기분 나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존슨은 버럭 화를 내며 빌어먹을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를 친 것이죠. 완전히 분위기 싸해진 것이죠.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기자단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보좌관들은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 존슨이 욱하는 성질을 적잖게 경험했지만 존슨이 공적인 장소에서 그런 성질을 그럭저럭 억제해왔던 터였다는 것이죠. 이 성질이 워낙 이렇게 불같은 그런 성질이죠. 갑자기 훅 올라오는 그런 성질. 그렇지만 앞에서는 이제 린든 존슨이 포커페이스한 것이죠. 이제 좋은 그런 이미지 있다가 이제 기자가 찌르자 자신의 본성이 푹 튀어나온 것이죠. 이상한 무기력증과 소화불량과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짓눌려 지내던 존슨은 지극히 드물게 잠시 일을 떠나 7월 4일 독립기념일 주말을 버지니아 미들버그에서 정확히 말하면 좋은 친구이자 후원자이던 조지 브라운의 시골 별장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휴가 안 간 사람인데 근데 뭔가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의 그 집에 버지니아의 그 집에 휴양을 가자라고 한 것이죠. 미들버그까지 2시간가량 자동차로 가던 도중 가슴이 뭔가에 짓눌리는 듯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뭔가 꽉 가슴을 이렇게 밀어오는. 그리고 존슨의 표현을 빌리면 잭으로 트럭을 들어 올리다가 잭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트럭이 가슴 위에 떨어져 내린 것 같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쭉 올라가다가 그냥 퉁 떨어졌는데 그게 가슴에 쿵 이 정도로 통증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죠.
다행히 한 동행자가 과거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그 증상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아, 지금 심장마비가 저런 심장마비를 일으킨 겁니다. 존슨은 구급차로 심장병동이 있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베데스다 해군병원으로 옮겨졌고 존슨의 오랜 친구 포시 올토브가 구급차에 동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상원에서 잘 나가고 아주 승승장구하다가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경험한 것이죠. 이 심장마비는 그의 가족력이었습니다. 그의 삼촌도 아버지도 이런 심장마비 때문에 고생했고 그것 때문에 사망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력으로 있었는데 이 린든도 정말 자신이 가장 잘 나가는데 바로 이 심장마비 위기에 당한 것이죠. 이런 위기가 어떻게 또 해결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상원에 입성한 후에 원내 대표로 있으면서 초선 의원들에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러한 일들, 또한 당대표로 있으면서 법안의 일정을 조절하는 등 사소한 듯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을 관할하여 당대표의 리더십을 나타낸 점 등을 통해 린든이 마음을 읽고 전략을 세우는 것에 매우 탁월한 하나의 리더십이었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토의된 내용은 그렇다면 리더십의 핵심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린든이 굉장히 상원의원들의 마음을 잘 읽었죠. 필요를 잘 살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일단 그리고 특히나 자신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자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LMX 관계, 리더 멤버십 익스체인지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잘했고, 그래서 꼭두 다 공손하게 대하고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한 것이죠.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또한 굉장히 주도면밀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전에 맥그리거 버언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수업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공감 능력,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욕구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대중의 욕구, 팔로의 욕구, 이 공동체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것을 또한 권리화해서 결국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리더의 힘이다 라고 버언스 교수님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린든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리더십적으로 탁월했고 특히나 individual consideration, 개별적 배려, 변형적 리더십의 네 번째 요소인데 이 개별적 배려가 굉장히 뛰어난 변형적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또한 그 필요를 살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정말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한 어떤 목적의식 있잖아요. 목적의식 이러한 부분들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의식이 현재 지금 린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신의 권력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향후로 나타나는 것은 좀 더 바뀌어진 어떤 린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또 일상으로 많이 복귀하셨는데 또 일상생활 잘 복귀하시고 또 이제 날씨가 많이 점점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 이 봄에 또한 기운을 많이 느끼시고 또 마음 평안하시고 즐거운 또 한 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